근데 뭐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네요. 주로 뭐 목욕을 언제까지 같이 해야 되냐, 자기 얘기를 언제 몇 살 때 하는 거를 어떻게 메모를 써야 되냐, 대책을 해야 되냐, 이런 공통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들 중에서 반복되는 질문들은 좀 추려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 성교육하고 별개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많이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에 대한 응답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거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할 때 음양 모양을 중심으로 관찰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별들은 왜 빼먹었을까? 근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컨대 뭐 목성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목성이 뜰 때 그 주변의 별들의 종합적인 힘이 지구에 결과적인 영향을 줬다, 이게 되는 거지. 목성이 뜬다고 근데 이런 어떤 논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목성이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목성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화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고, 별들은 하나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면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을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겠냐? 얘들이 기후 예측과 관련된 지표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값에서, 관찰 변수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빠져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07세는 동화처럼 14세 이유는 사실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셨으니까 이제 저 한번 왔다 갔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74세 잠복기라고 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등의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는 동화책에 출산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출산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다음에 가족실에서 출산하는 경우 5세 아이가 출산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보여주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개별적인 케이스의 개별적인 답도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문제거든요. 보편적인 문제고, 사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원칙만 알고 있으면 개개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다 따로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원칙이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성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태도와 방식, 그 다음에 욕구를 느끼는 방식, 이게 이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 변해가는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유도해주는 게 성교육이잖아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이가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동화적으로 나타나면 되고, 사실의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사실로 나타나면 되고, 애가 드디어 규범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그 규범이 왜 그러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5살 되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얘가 사실적이고 물리적이고 리얼한 어떤 거를 그림으로든 실제로든 보는 거 좋지 않죠. 팍깨지죠. 동화의 세계가 팍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공상이든 환상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깨지는 순간 쇼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쇼크로부터 오는 그 다음에 파장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적절한 어떤 수습책이 뭐가 있겠는지, 수습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5살, 6살, 7살 혹은 한 10대 이전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동화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출생했어, 내가 엄마가 낳은 건 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 이런 질문 하죠. 그런데 그게 전형적인 동화들이 동양이고 서양이고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서양의 전형적인 동화는 황새가 물어왔다잖아요. 황새가 물어왔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답해주기 싫은데 애가 끈질기게 물으니까 그냥 황새가 물어왔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건 곤란할 것 같고, 왜 우리가 황새가 물어왔다고 하겠는가. 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강의 중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아이들한테 건강한 상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근데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애한테는 동화적인 건강한 상을 심어주고, 그죠? 감성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애들은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미 어떤 사실적 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어떤 세상에 바람직한 상으로 상을 심어주는 거가 기본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발급은 사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몸과 혼의 존재만이 아니고 몸, 영의 존재다. 즉 영적 세계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신성의 세계에서 온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모든 기운들과 작용 속에 나는 이 큰 우주 속에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밤새가 물어왔다, 마구 앨범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성의 세계, 영적인 세계하고 우리 인간의 세계가 늘 교감하고 있다는 거를 아예,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성이 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름답다, 고귀하다, 성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유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성 문제에 대해서 죄스럽다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아까 제가 창의력 말씀도 드렸지만 성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매개로 아름다운 거고, 서로 양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인생 속에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서 어쨌든 5세아이 출산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따라서 동생이 태어나는 동화책에 출산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림일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림은, 그럼 10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제가 황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우리나라에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게 굉장히 좀 문화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아이들은 전부 영도딸이에서 태어나요. 그 진짜로 영도딸에 자기 엄마 찾으러 갑니다.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하루 가출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라는 게 아닌데 나는 영도딸에서 주워왔네. 어른들은 영도딸에서 주워왔다고 농담으로 하지만 애들한테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지죠. 되게 심각해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쇼크 큽니다. 그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7세 14세 잠복기인데 이때 아이가 어떻게 생기나요? 이때 아이가 어떻게 생기나요는 애의 사실은 지금 발달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사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성행위를 해도 널 낳았다. 10살 이후의 애들이라면 오히려 이 얘기를 해주되 이게 부끄러운 얘기거나 감춰야 될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너도 앞으로 겪게 될 얘기고 인생에서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10세 이전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애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애가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황새가 물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손잡고 잤는데 애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것의 어떤 추상성 내지는 구체성의 문제는 요 사이에는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 상태 보면서 사실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 경우에는 그 사실적인 것조차 아이들이 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해 주라는 겁니다. 이 성 문제에 대한 아름다운 상이 나중에 결국은 인권에 대한 의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성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 차별 이전에 발도르프 성교육의 기본은 그겁니다. 에테르체가 성장할 때까지는 생리적 성차별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에 대해서. 인간 그 자체의 본연의 어떤 내면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곧바로 성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생리 이후에 성 분담이 확실하게 생기고 난 다음에 성교육은 그렇게 분담되고 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게 성교육이라면, 그 이전의 성교육은 하나의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이전의 전인으로서 자기 내면의
어떤 욕구와 충동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를 유도해주는 게 성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 답은 드린 것 같고 7세 14세만 하면 7년이니까 특히 10살을 기준으로 그 전 단계 무단계 좀 달라집니다. 크게 보자면 전 단계는 동화적으로 얘기해줘도 애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성욕구라고 하는 거는 10세 이후에 제가 아까 자위 얘기도 했지만 집중될 때가 그때거든요. 집중될 때가 그때라 가지고 사실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욕망까지 포함된 거에 대한 얘기는 10세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처가들 11세 처가들이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결혼 안 하고도 아이는 낳을 수 있더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니?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참 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알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10살짜리 애면 얘가 성인이 됐을 때는 최소한 10년, 20년 뒤 아닙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어떤 환경과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의 방식과 도덕도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결혼 안 하고 애 낳으면 우리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미혼모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미혼모들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복지를 보호하고 배려할까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뭐 아시겠지만 동거 자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어떤 권리가 없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냥 우리 동거합니다. 신고만 하면 애한테는 이 부부 이제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어떤 사회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규범의 변화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걸 내가 예측하고 알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어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외에 어떤 제도 문화적인 거는 부차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괜히 미적거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세 이후에 야동에 노출이 됐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죠.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애들이 길거리에서 성을 배우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죠. 길거리에서 배우는 성은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배설된 담론들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을 배우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진짜로 정식적인 성교육의 이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부모가 실은 이제 애가 이미 야동에 노출되고 그 주변의 어떤 친구 관계에 의해서는 문화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어 때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미디어 접근이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접근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 미적거리고 이렇게 답을 피하거나 하면 100% 구글 때려봅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때립니다. 그럼 생생하게 라이브로. 근데 여기에 당치에 두는 것보다는 교육에 장애됐던 부모가 됐던 건강한 어떤 담론 쪽으로 땡겨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사실 교육적으로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상을 심어주는 게 좋다, 아이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떻게 상담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폭석을 가려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강한 상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더군다나 이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드디어 사회적인 의미의 그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냐, 어떤 갈등과 차별과 권리와 보호와 배려와 이제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논적으로 접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세의 자유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건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성향기질적으로 에테로체가 강한 아이들의 빈도가 높겠죠. 그러면 자유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유행위를 많이 한다. 애가 뭔가 의욕도 많고 정욕도 세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은 에너지로 유도되느냐 어두운 에너지로 유도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10세, 11세 이때 자위 집중적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김학철 선생님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덮어놓고 금기시하거나 억압하는 거에 서 생기는 오히려 그 부작용들이 문제인 거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뭔가 금지를 많이 당한 경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중에 이 반작용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작용으로 터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터져나가게 돼 있고 금기를 어렸을 때 많이 당하게 되면 커서도 이거를 얘기하기가 불편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우리 성인 세대가 성 얘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얘기하기 창피하고 기피하고 안 하고 감추고 그게 우리 문화는 그런데 내 성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 관계나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폐쇄적이고 밀실로 성의 담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뭐든지 말하자면 햇볕 속에 노출돼야 됩니다. 예. 햇볕 속에 노출되고 이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 수준의 지수겠죠. 그래서 14의 자유행위 문제는 그렇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귀에 들리는 나이가 돼서 남자들한테 듣고 온 얘기도 있고 뉴스도 있고 날 잡고 엄마가 성교육을 간단하게 해줘야 하는 건지 6학년이요. 책이라도 보면 대화를 해야 하는 질문하면 답만 해줘야 하는 건지 6학년이면 특히 여자애라면 조숙하죠. 6학년 13살, 14살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 애가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정도 수준은 10세 이전 아이들입니다. 그 얘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본격적으로 안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올라오다가도 자기 호기심만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딴 데로 또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14세 전후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성욕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때입니다. 문제가 될 때고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그 성욕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될지 내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이 생길 때 또 특히 여자아이들은 월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월경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경우들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어이구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저희 누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그 비명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감춰야 되고 제대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청소년기가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가르쳐야 될 때라고 이거 6학년이라면 그 다음 9살 아들인데 7살 말경부터 엎드려서 자유를 빠르기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위는 머릿속에 성적인 상해 하나도 안 떠오르는 자위예요. 아까도 김학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몸의 감각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간한테 가장 강렬한 감각이 촉감이거든요. 그 촉감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데가 성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나 머릿속에는 아무런 성적인 판타지가 안 떠올라요. 성적 판타지가 없는 속에서도 감각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성기를 자위도 하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른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황해서 못하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갑자기 경계를 좀 지어줘야 하는 백주대낮에 남들 보는 데 앞에서 하지 마라 정도의 경계. 예.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얘한테는 이게 우리가 아는 성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는 성적 의미가 아니라면 이 어떤 특정 감각에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관심사가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여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관심사가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이런 행위에 대해 해가지고 어쨌든 초등학교 이제 특히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회생활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유를 알고 모르건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어울리기 위한 경계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줘야죠. 사회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경계 구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경계 구별을 어떻게 지어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건 이제 아이하고 소통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 상태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자의 6살, 여자의 3살, 2살 이게 있는데 5살까지 발급부 어린 입단이고 졸업 후에 병서를 다니면서 4개월이 되었고 TV 보면서 갑자기 공주는 여자 거다, 공룡 나오는 건 남자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 남자 구별을 짓기 시작했다. 그렇죠. 구별 짓는 나이입니다. 요때 6살, 7살 구별 짓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성의 인지를 시작한 건지 그렇지 않고 혁준화를 따라하는 건 어떻게 설명해 줘야만 하는 건지. 성인지는 성인인데요. 이 성인지가 아이들을 모방하면서 자라는 존재들이니까 이때 성인지라고 하는 건 섹슈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섹슈얼하고 상관없는 거고 진짜로 모방적으로 뭔가 남자 세계, 여자 세계 따로 있다. 남자 끄에 속하는 어떤 물건과 상징들, 여자 끄에 속하는 물건과 상징들 따로 있다.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건 따로 있다를 어렴풋하게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그러면서 이때 아이들은 이를테면 뭐 애들이 크면서 다 그렇지만 뭔가 조롱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걸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성장 과정에서 놀이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 건데 여자가 있다, 여자 건데 남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세상의 어떤 대칭성에 대해서 감추고 드러내고 하는 놀이로 접근할 겁니다. 감추고 드러내고 하는 놀이로. 그러니까 이때 인지가 되지만 그 성성에 대한 인지적인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섹슈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꼭 성인지라고 사실 생각하거나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세 아이가 학교에서 성경 만화책 빌려왔는데 인체에 관심이 많아서 인체와 관련된 얘기를 빌려왔다고 하는데 사춘기 애들이 보는 그런 내용 책 제목 구성이 아줌마의 뉴초딩하면서 가슴이 커지고 생기 시작하고 야동보고 응경발기 이게 8세 아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산소 선생님이 별말 없이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8세 아이한테 성에 대한 사실적인 물리적인 접근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접근 이건 성에 대해서 아이가 천천히 어떤 상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그냥 급작스럽게 생략시켜버리는 게 되거든요. 정서 발달에 결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부모도 학교도 이런 사실은 성 감론에 대해서 깊이 할 게 아니라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성숙하게 얘기를 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아이가 자연히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서 선생님이 이런 거 빌려주고 또 사서 선생님이 성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빌려주셨겠죠. 이런 담론들이 부모에게도 학교에게도 사회적으로 하나의 늘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얘기들이 돼서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전 사회가 좀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때를 빨리 앞당겨야 되겠죠. 앞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서 선생님은 유도 아니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정보, 자극에 노출되는 압도적인 통로가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발달폭 교육에서 거의 전쟁을 치르는 게 미디어와의 전쟁이에요. 미디어와의 전쟁이고 오늘 성교육 얘기 자리지만 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성교육하고도 실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애들이 그냥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다 뭉클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웬만한 건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나오지 않은 질문이나 약간 보충하는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대답해 줄 때 그 아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7살, 14살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좀 빠르고 어떤 아이들은 느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빨 좀 빨리 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느리게 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뭐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가 사춘기라는 말에 요즘 좀 관심이 생겨갖고 사춘기가 어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사춘기는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사춘기 때는 그러면은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혹시 알아? 저희 딸은 생리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어디서 봤나 봐요? 그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무슨 책에서 봤나 봐요. 그래? 그럼 생리가 어떤 건지 혹시 알아? 그러면 이제 걔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생리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다라는 표시야. 걔가 모르는 부분에서 어디 지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제가 받은 질문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위행위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의 자위행위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꽃 냄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꽃 냄새를 계속 맡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꽃에 너무 탐닉한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 탐닉하는 것처럼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제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아로마 향 나는 그거를 들고 다니던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계속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 그거랑 똑같은 행동인데 그게 좀 과도하다 싶으면은 걔가 뭔가 어디선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찾아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 냄새 맡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남녀의 구별에 대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 남녀의 구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어떤 남자 사내아이가 1살인가에 사고가 나갖고 성기가 잘렸어요. 그리고 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게 한 1960년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그럼 얘를 여자로 키우자. 거기 이제 수술하고 여자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걔를 키웠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걔가 이제 서너 살 정도 되고 일단 놀이부터가 인형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인형 갖고 안 놀아. 그리고
점점 이제 남자가 노는 방식으로 노는 거죠. 완전 여자로 키우려고 하는데도. 대표적인 예가 그 릴케죠, 릴케. 그 시인 릴케 같은 경우가 자기 누나가 일찍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이 너무 그리워갖고 그 다음에 태어난 릴케 사내아이를 한 7살인가 10살까지인가 애를 이제 그 누나 옷을 입혀갖고 여자애처럼 키웠어요. 여자라고 가르쳐준 건 아닌데 옷을 어떤 그런 식으로 입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릴케한테는 이제 트라우마가 됐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가 또 전화위복처럼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겪은 거죠. 그리고 결혼 안 하고도 애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듣고 생각이 든게 저는 결혼 안 하고도 애 낳을 수 있다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고 요 질문을 저는 첫 번째로 좀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성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당했을 때 그게 오랜 트라우마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성적으로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걸 인지하고 그게 정말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보통은 사춘기가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더 어렸을 때 당했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뭔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당하면 그게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흔한 경험들 중에 그냥 자기가 하는 새로운 경험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12살, 13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성적인 거에 좀 지식이 쌓이고 알게 되면서 그때 그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왜곡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이트 환자 중에 안나 오의 사례라는 게 있거든요. 20대 히스테릭한 여성이었는데 프로이트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성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치료하다 보니까 그 기억들이 계속 변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프로이트가 알게 된 게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의 근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억이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다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한 거랑은 굉장한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크고 나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자기 기억들이 계속 왜곡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걸로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 갖고 지금의 내 어려운 상황들의 어떤 근거로 삼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걸 당한 거에 대해서 사실 호들갑을 보통 떨게 돼요. 정신과적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필요 이상의 호들갑을 떨어서 아이들이 더 트라우마를 입게 돼요. 사실 더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그냥 조용한 상태로 너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제 걔네들도 성인이 될 때니까 한 사춘기 정도 지나면서 그때에 대한 기억이 남겠죠. 다시 또 떠오르고 할 텐데 그것들이 훨씬 순화된 상태로 떠오르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법석을 떨고 그래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고 그게 굉장히 커다란 기억으로 남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른 것 같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디까지 아느냐, 너 어디까지 아니? 해서 물어봐서 그걸 맞춰서 대답해주면 되고 이 빠른 게 진짜 빠른 애들도 있고 사실은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 빨리 접해갖고
그거를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떠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걸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질문을 해보면 이제 바로 알게 돼요. 얘가 동화적으로 그걸 대답을 하는가 아니면 좀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목욕하는 거 딸아이들 8세, 5세 아빠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몇 세까지 함께 목욕하는 게 괜찮을까요? 5세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4세 정도까지는 뭐 아무 무리 없고 한 6세, 7세 이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저는 간단하게 옷을 입고 아이를 딸을 목욕을 시켜줬어요. 네.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엄마가 남자아이들을 씻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한 5세? 우리나라 나이랑 5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지만 그 후로 이제 애들이 확 성에 관심 갖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입고 있고 왜 옷 입고 있어? 그러면은 너도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어른의 몸은 좀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렇다고 뭐 완전히 같이 살면서 하나도 안 보여줄 수도 없죠. 조금씩 보여주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건 사회 문화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꽤 늦게까지 같이 목욕했는데 어떡하냐? 이거 너무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태어났으면은 20살, 30살 돼서도 빨가벗고 같이 목욕해요. 이건 사회 문화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충안을 찾는다면은 한 유치원 정도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은 목욕은 시켜줘도 되는데 반대 성인이라면 옷을 입고 목욕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월경하는 거 아픈 거 아니다. 엄마가 월경하는 거에 대해서 아픈 거 아니다. 이거 뭐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증거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이게 또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아이들이 스킨십을 하면서 노는데 부모 입장에서 엄하게 혼내게 된다. 혼내게 되면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할까봐 이게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이게 문제는 아닌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이게 네가 뭐 나쁜 짓이어갖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를 이제 경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 경계 밖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생리전 딸 아이 12세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성교육 팁. 이거는 아이를 관찰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아까 제가 딸 아이가 뭐 사춘기 얘기했을 때 슬쩍 물어보는 것처럼 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걔 모르는 부분이 있고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면 되고요. 부모의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압되고 회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 부분이 어렵죠. 사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어른들은 고착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뭐 킨제이 보고서 같은 뭐 그런 걸 읽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자료가 많으니까 관심 갖고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억압돼 있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은 적절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버릇이 들었어. 근데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야.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그렇게 되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배변
트레이닝 압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애가 컸는데 14살 이후인데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굉장히 좌절스러워지죠.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준에 맞게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들을 데려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료실에 있어 이제 아이들 보더라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타임머신 타고 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 맞게 계속 그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속옷 차림이나 옷 갈아입는 모습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7살, 6살 뭐 이 정도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가 속옷 차림이나 옷 갈아입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뭐 완전히 가릴 수는 없지만 이건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근데 아까 얘기한 어떤 자극이 과도하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각자가 가정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버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엄마가 새로 속옷을 사면 그거를 입고 와 그걸 보여줬대요. 이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자극이 돼요. 그리고 한 7살, 8살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그럴 때는 옷 갈아입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너무 세지 않게 그냥 적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살살살 유도하면 돼요. 한부모 가정에서의 성교육, 엄마와 아들. 이것도 지금까지 얘기한 기본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상을 아이가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을 이제 계속 본능적으로 찾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물론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성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결핍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난 엄마인데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일단은 너무 힘들어지고 본인이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그게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본능적으로 뭐 그게 무슨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찾아요. 없는 뭐 사고가 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됐건 뭐 삼촌이 됐건 어떤 그런 상을 찾으면 되고 그 부분을 굳이 자기가 이제 양성의 역할을 다 도맡아 함으로써 그걸 채워줄 필요는 없어요. (5학년) 아들이 팬티만 입고 있는 걸 원하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은지. 겨울에도 열이 많은 애인가 봐요. 그거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엄마가 네가 이제 좀 컸는데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다. 아무리 내가 알지만 너도 이제 점점 키도 이렇게 커갖고 거의 엄마만 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닐 때 팬티만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 물론 수영장에서는 팬티만 입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내가 엄마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팬티 입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하게 느껴져. 네가 참고해. 이 정도로 저 같으면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굳이 있겠다 그러면 아마 이유가 있겠죠. 정말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러든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이한테 물어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내가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얘가 팬티를 입게 되는 거구나. 그럼 그 부분을 이유를 찾아내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면은
다른 것도 해결이 돼요. 그래야 네.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로 되고, 혹시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이건 꼭 묻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네. 질문이 있어서 조금 궁금한데요. 그 아동기 트라우마, 성적인 트라우마, 10세 이전 아동기 성적인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때 당시에 호들갑을 떠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게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을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때 이제 발달 시기상으로 그런 성적인 것들에 대한 뭐 자기 반영적인 인식이나 언어적인 표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성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가지는 어떤 신체 정서적인 느낌들이 있고 그게 이후에 뭐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트라우마나 장애가 된다는 거는 그때 당시 자연스러운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동기에서 그런 경험을 해서 설령 그걸 자기 반영적으로 표현 못하더라도 그 당시 경험의 느낌을 좀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아동기에서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뭐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하지만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를 뭐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오게 되면은 그거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죠. 이것도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너 여기 오게 된 이유가 혹시 뭐가 있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천차만별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해 줬는데 그게 엄마 아빠가 알고 나서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 나서 할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랬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애가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 경험이 너한테는 어땠는데? 할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얘가 막 쭈뼛쭈뼛거리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기 굉장히 불편한가 보구나. 너한테 뭔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읽어주는 거죠, 제가.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놀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들 놓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놀이는 정말 아이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일들을 당했고 그게 만약에 트라우마로 나오면 그걸 놀이로 재현을 해요.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기한테 지금은 이게 너무 버겨운 경험을 잘게 썰어서 자기가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가 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놀이를 하거든요. 인형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 같은 것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아이가 하는 대로. 아이는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요. 그것을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마치 그 등산하는데 셰르파 역할하고 비슷한 거죠. 혹은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경호원 역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그럼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경호원이 옆에서 경호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을 조금씩 뭐랄까 앞길을 좀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약간 치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대답이 됐나요? 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아, 네. 같아요. 네네. 아까 제가 그 6학년 아이 이제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사이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나 뭐 뉴스에서나 이런 얘기를 듣고 엄마 그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6학년 이후의 시기는 이제 친구들과 더 많이 의논하는 시기고 일일이 엄마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엄마가 이제 물론 아직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생리가 시작되면 그쯤 틈을 잡아서 얘랑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책 갖고 와서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했을 때 좀 전체적인 큰 줄기들을 좀 알려주고 좀 엄마가 물꼬를 자연스럽게 터주면 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다음에 또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성교육 하듯이 날 잡고 해줘야 되는 건지 일반 학교는 사실 성교육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그룹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또 그 부모 교육을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갭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거기에서는 부모랑 자연스러운 모르면 좋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구성이가 쓴 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갭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적기 6학년인 것 같아서 이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제가 좀 듣고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게끔 뭐 이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라든지 뭐 네,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들은 만큼 대답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그 어떤 뭐 목욕이라든가 옷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 썰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정신과 이 소아정신과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영국에 가면 그런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3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고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적는 걸 일지를 적고 그거를 토대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 다르고 양육 방식이 다르고 하니까 아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종합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다 하게 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구성애 씨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책 속에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부모들이랑 잘 때 이불을 다 덮고 아예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자기는 그렇게 자는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화는 다를 수 있죠. 자기 집 문화가 그랬다고 그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그런 영국의 문화랑 또 우리나라 문화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건 어떤 자연 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한 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뭐 20살 돼서도 엄마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다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살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감안한 현실적인 방법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한 요때 정도부터는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요거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정신과에서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고, 물론 그것도 나라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유두리라고 할까?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책을 진짜 괜찮은 책이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사와갖고 어디 하나 던져 놓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면은 애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애들 붙잡아 놓고 모두 강의식으로 성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이들도 그거야말로 진짜 주입식 교육인 거죠. 그래서 기회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마치 아까 딸이 엄마, 아빠 사춘기가 되면은 나는 언제 사춘기가 돼?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기회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좀 적합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미 도서관에서 Y의 성교육 그 책을 네. 이미 사춘기 책을 이미 네, 맞지. 우리 딸도 읽었더라. 그러니까 뭐 사춘기가 되면 생리하는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 볼 것만 보더라고요. 이제 안 볼 건 안 봐도 자연히 차단이 되고 뭐 크게 문제는 없었고 이제 근데 집에 사놓은 사춘기 성은 좀 빨리 보는 거 안 좋다고 제가 치워놨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적당한 교재라고 해야 되나 아이한테 그 Y 책을 보기 이전에 좀 다른 책을 먼저 봤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땅한 책도 사실은 찾아봐도 그렇게 제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사실 성교육 전문으로 된 책 중에 제가 마땅한 거 못 봤어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책은 그 성교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린 린드그렌의 그 산적의 딸 로냐를 보면은 그 여자아이가 산적의 딸 그 로냐가 이제 사춘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이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때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자기 아빠의 원수인 아들하고 어떻게 친해져요. 그래서 둘이서 가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숲속에서 걔네들끼리 어떤 독립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되게 줄거리가 비슷한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자기가 그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그 남자를 마주쳤을 때 아빠의 원수의 아들이니까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적대감을 갖다가 나중에 쟤도 사람이네, 나랑 굉장히 비슷하네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 뭐 위험에 빠졌을 때는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위험을 빠져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진짜 뭐랄까 흔히 나와 있는 성교육 책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어가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좀 자리를 비우기도 했고 해서 일단 공식적인 자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공식적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나누고 있던 얘기 더 나누실 분들은 추천측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나눠도 되니까 일단 요 자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